결혼은 불행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막내라는 남편, 그 위로 형 셋, 욕설이 일상이던 그 가족 속에서 저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첫 해, 남편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씨발려나. 그 한 단어가 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행주는 제 입을 막아왔고 남편의 발은 제 몸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씨발려나를 내뱉던 인간, 이혼하자마자 저를 미행하고 제 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붙여두던 집착. 폭력은 끝났지만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이 저를 살릴 줄 알았던 그날에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남편의 집안은 어딘가 조금 묘했습니다. 남편은 막내인데 위로 형만 셋. 형들이라면 든든해야 할 텐데 하나같이 말투가 거칠고 성격이 삐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하기보단 무심했고 시어머니는 오지랖은 넓은데 정작 자식들이 무슨 삶을 사는지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을 안 해도 뭐 어련히 살겠지 하는 집이었어요. 그때는 그래 각자 삶을 존중하나 보지 정도로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치가 바로 비극의 뿌리였습니다. 관심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책임감도 공감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 정말 하찮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새댁 입장에서 이 정도는 금방 풀리겠지 싶었는데 남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충격이었어요. 씨발려나. 순간 귀가 멍해지고 제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부모님께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남편에게 듣는 순간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직감이 날카롭게 스쳤죠. 하지만 남편은 싸움이 끝난 후 태연하게 버릇없이 말한 거 미안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이니까, 저도 바보처럼 한 번은 실수겠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욕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병신년아 듣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욕은 더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기분 나쁘면 욕부터 나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시댁도 우리 막내가 원래 좀 입이 거칠다라며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폭언은 폭력의 전조입니다. 일상 속에서 남편은 제 존재를 깎아내리고 제 의견을 무시하며 저를 점점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이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남편 기분의 온도에 따라 흔들리는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가 생기고 아직은 초년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남편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견디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행복은 노력하면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남편의 첫 쌍욕과 시댁의 무관심이 던지는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살아갈 현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욕을 들으면 그 결혼은 이미 금이 간 거라고들 하죠. 저는 그 금을 애써 무시한 채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금은 결국 나중에 제 인생 전체를 갈라버릴 큰 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욕이 일상이 되어버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어요. 다음엔 물건을 던졌고 벽을 쳤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저 정도면 나한테 손 올리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불길함이 마음속에 번져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설마 나한테 진짜 손을 대겠어?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된 다툼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지더니 욕이 입에서 거품처럼 터졌습니다. 입 닥쳐라. 이 씨발려나.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따라 들어와 제 입에 행주를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진짜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잔인하고 갑작스런 행동이었습니다. 입이 막히며 숨이 턱 막혔고 역겨움과 공포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늘어뜨린 채 다른 손과 발로 제 몸을 무자비하게 찼습니다. 가볍게 때리는 게 아니라 화풀이하는 식의 전신폭행이었습니다. 등, 팔, 허벅지, 갈비뼈 맞다 보면 충격이 오히려 무뎌지는데 그 무뎌지는 순간이 더 무섭더군요.
폭행이 끝나고 남편이 방을 나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 입에서 행주를 꺼내 들고 숨을 몰아쉬는데 정말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전체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울어서 부어있고 팔과 다리는 이미 파랗게 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아내로 보지 않는다. 이건 남편이 아니다. 그냥 폭력적인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날은 시댁에 전화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기만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폭력을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잘못된 질문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은 뭐야? 어제의 광기가 사라진 얼굴로 마치 난폭한 장면이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정이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분노, 하나는 공포. 분노는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마음이었고, 공포는 이 사람 옆에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아이를 위해, 제 현실을 위해 이 지옥 같은 결혼을 쉽게 끝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더욱 비극으로 끌고 갈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폭언과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서는 멀쩡했고 주변에서는 착하다, 순하다는 말을 듣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닫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왔습니다. 말투는 날카롭고 감정은 널뛰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본인의 기준을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저는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을까? 오늘은 무슨 말로, 무슨 행동으로 나를 건드릴까? 아이 앞이라도 다를 것 같지 않았기에 더 숨죽이며 집안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밖에서 기분이 상한 채 들어오더니 눈도 마주치기 싫다는 듯 툭툭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 앞인데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제 쪽을 확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쓰지마, 이 집 얼려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얼어붙었습니다. 4살짜리 눈동자가 커지면서 무서워서인지 불안해서인지 바닥만 계속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 두 귀를 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아이 손을 붙잡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당장 갈 곳이 없어도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 손만 꼭 잡은 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집을 나오고 나서도 손이 떨려 짐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옷 몇 벌, 제 가방 하나, 휴대폰. 그게 전부였어요. 한참 후 아이가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 힘조차 없어서. 집을 나온 지 3주쯤 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땐 순간적으로 그런 거야. 미안하다. 용서해줘. 하지만 사과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너 공인인증서 좀 다시 만들어줄래? 나 주식해야 돼. 사과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게 있어서 연락한 찌질한 인간의 민낯. 그 문자를 보고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관계를 아이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끝나도 제가 앞으로 마주할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짐을 싸서 나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무너진 정신을 겨우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끊어주길 바랐지만 오히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와 문자와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돌아와라. 우리 아이 생각해라. 순간적으로 그랬다니까. 하지만 아이 앞에서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협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더는 이 집에서 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마치 버티다 지쳐 포기한 사람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남편은 극단적인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죽어버릴 거다라고 협박하고 다음 날은 나도 미친놈이다. 날 좀 도와줘라며 울고 그 다음은 내가 만든 문제다. 이혼은 내가 만든 지옥이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협의 이혼 서류가 마무리되고 확정일을 받은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지만 결혼의 끝이 곧 해방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그는 저를 매일 감시하듯 연락했습니다. 어디야? 왜 문자 안 읽어? 지금 누구 만나는 거냐? 결혼했을 때도 숨 막히게 하더니 이혼하고 나서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 진심으로 사랑했다. 외로워서 그랬던 거다. 너도 사랑했고 그 여자도 사랑했다. 그냥 내가 이상했던 거다. 그가 사랑했다는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폭언과 폭력, 통제와 감시. 그 모든 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람. 저를 2번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생활 8년과 연애까지 합쳐 13년 동안의 시간은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혼 후에도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고 제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너는 나 버리고 싶어서 이혼한 거잖아 라고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그림자는 제 일상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감정 흔들기, 집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든 알아내려는 이상한 집요함. 저는 이혼을 하면 자유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폭력의 집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또 다른 이름의 지옥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결혼이 끝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그날의 나. 그 순진한 생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애썼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 일 보고 집안 챙기고.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어디를 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면 거기 왜 갔어? 엄마 집에 가면 또 친정 가냐? 병원에 가면 누구 만나러 갔냐? 처음엔 우연히 본 건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몇 번이 아니라 매번 정확하게 제가 있던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간 날도, 미용실을 간 날도, 제가 말하지 않은 일정까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때는 단순히 그가 사람을 써서 미행한다는 얘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알바나 심부름센터 사람을 동원했다는 말도 직접 들었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선 뭔가 더 섬뜩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뒤를 돌아봤고 차에서 내릴 때도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조차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떨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내부를 정리하다가 바닥 쪽에서 작은 딱딱한 무언가가 발끝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USB 같은 건가 했지만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뒤집어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작고 검은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기기의 로고와 일련 번호가 전부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흔적을 없앤 것.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한 번 충전하면 15일까지 무선으로 작동하는 모델. 제 차 키가 2개였는데 하나가 사라져 있던 이유. 그제서야 분명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제 차에 몰래 들어와 배터리 충전하고 다시 부착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폭력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이건 스토커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저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차 안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대체 왜? 왜 이혼하고 나서도 나를 놓지 않는 거야?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제 인생이 완전히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그저 지배하려는 집착. 그 집착이 제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따라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자유가 올 줄 알았습니다. 폭언, 폭력, 시비, 비난, 통제.
그 모든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추적기 하나가 말해준 건 제가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잡아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끝났다고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떤 남자들은 결혼보다 이혼 이유가 더 무섭다는 걸.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집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폭력과 집착 때문에 결혼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모든 게 끝났을 때쯤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저와 가정을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던 그 시기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폭언과 폭력의 대상이자 밖에서 만나는 여자가 질리면 돌아오던 집이었나? 가슴이 먹먹해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비참한 건 상간녀는 전 남편이 이혼한 줄 알았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카톡의 흔적, 블랙박스 대화까지.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폭력과 배신, 거짓의 삼중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전 남편은 한 달에 양육비 1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꼭 주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겠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딱 한 달 주고 바로 끊겼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양육비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돈 잘 벌잖아? 나는 한 푼도 못 벌어. 애 크면 그때 좀 주면 되지 꼭 지금 줘야 해? 그리고 이어진 건 어린애보다 못한 협박이었습니다. 양육비 타령하면 너 회사 가서 이혼한 거 다 말한다. 지금 만나는 남자 있지? 너 옛날에 호주에서 유학했을 때 문란하게 논 거. 그 사람한테 다 말해줄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란하게 논 적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그가 말하는 건 전부 허위였고 그저 상대를 겁주고 흔들기 위한 허접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아무 말이든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전 남편은 제가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을 내가 선택할 권리, 내 미래를 주도할 권리, 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내가 버린 여자가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소유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흔들고 협박하고 겁주고 자존감을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너 사랑했어. 너도 사랑했고 그 여자도 사랑했다. 같은 괴상한 논리로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영혼을 다시 찢어놓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하면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상간녀 문제, 양육비 문제,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감시와 협박. 이 모든 것이 결혼 생활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가 더 짙어진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책상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폭언도 폭력도 공포도 눈치도 없는 삶. 그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는 진짜로 이혼이 저를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벗어난 것은 남편이라는 틀일 뿐 그 남자의 그림자와 집착은 이혼 후 더욱 짙게 제 삶에 드리워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혼하면 자유를 얻는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혼 후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았던 그 지옥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였다. 저는 이혼하면 마음이 회복되고 조금씩 웃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전 남편인가 불안에 덜덜 떨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가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목덜미가 늘 굳어 있었고 운전할 때마다 백미러에 비치는 차량을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했으니 이제 편하겠다. 하지만 저는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심부름 센터까지 써가며
저를 미행했다는 사실, 제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았다는 사실, 아이 양육비를 무기 삼아쥐고 흔들었던 행동들. 그 모든 게 제 머리와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폭력은 끝났지만 그 폭력이 제 안에 만들어 놓은 공포는 아직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위로랍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너 이제 자유잖아. 아이 위해서라도 마음 다잡아야지.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건 고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상처가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전 남편이 남긴 폭력의 기억, 욕설의 흔적, 아이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들, 이혼 후에도 계속된 추적과 감시, 상간녀까지 있었던 사실. 그 모든 기억이 밤마다 조각난 영화처럼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치료하라고, 상담받으라고 말하지만 그마저도 저는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다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봐. 저는 솔직히 말해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의 흔적은 몸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집착과 공포는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그림자는 지금도 제 일상 곳곳에 남아있고 아직도 저는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 괜찮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래도록 괜찮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혼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옥에서 지옥으로 옮겨온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는데도 그 기억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아직도 지옥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 그 진실이 지금도 가장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모든 악몽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남자와 헤어진 후 시작됐습니다. 폭력의 흔적은 사라졌는데 공포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밤마다 문자가 울릴까 덜덜 떨리고 차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했으니 다 끝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공포도 상처도 그림자도 지금도 제 일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혼 후에 또 다른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지난 날을 떠올리게 했다면, 또 누군가의 상처에 작은 위로가 닿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직도 지옥 속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주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감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내일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